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자입니다. 별일을 다 겪게 되어 사연을 보내보는데요. 사람을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꼬이고 이 꼬인 인생이 이렇게까지 저와 제 가족에게 악영향을 주는지 몰랐어요.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인데 24살에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엔 정말 빨리 한 편이었는데 저한테 가족이란 구성원이 없어서 그런지 늘 가족에 대한 잡히지 않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는 절에서 자랐어요. 스님 말로는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비구니가 되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데 그것 외에는 아는 게 아예 없었죠. 그렇게 스님 밑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성인이 되고부턴 절에서 나와 혼자 돈을 벌고 살았어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별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는데 제가 일하던 곳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학교 다닐 땐 얼굴만 알았지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남편이 손님으로 왔다가 서로 친해지게 된 거죠. 남편은 식당 근처 카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매일 점심밥을 제가 있는 식당으로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꿀에 아는 사이라고 남편에게 반찬 같은 걸 더 챙겨주곤 했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정비 자격증 따서 바로 일하고 있어. 괜히 애매한 대학 가서 어중이 떠중이로 있다가 졸업하고 취직가 안 되느니 차라리 빨리 자격증이라도 따서 돈 버는 게 낫겠더라고. 기술이니까. 그렇긴 하네. 그래도 너는 벌써 자리 잡은 것 같아서 부럽다. 나는 아직까지도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데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여태까지 알바하면서 살았거든. 인생 길어.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고민해보고 뭐 할지 생각하면 되지. 나는 혼자인 우리 엄마 때문이라도 하루 빨리 돈 벌어야 했거든.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혼자 남편을 키웠다고 했어요. 위로 연년생 형이 있는데 형은 아버지가 데리고 사신다고 했어요. 두 분 다 형편상 2명의 아이들을 보살필 수가 없어 각자 1명씩 데리고 살자고 하였다네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몇 년 뒤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정 많은 어머니 밑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부족하지만 밝게 자랐다고 했어요. 하기야 남편 얼굴을 보면 항상 웃는 상이고 아무런 그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아무런 연락 없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연아, 나 입영통지서 나와서 곧 있으면 입대해. 염치 없는 말인 거 알지만 우리 사귀지 않을래? 그 말을 듣고 염치 없는 걸 아는 사람이 군대 가기 1달 전에 사귀자고 하나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남편의 고백에 응했고 1달 동안 저희는 그동안 못 해본 데이트며 스킨십이며 연인들이 하는 건 다 했어요. 저도 남편이 첫 남자였지만 남편도 제가 첫 여자여서 정말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했네요. 그리고 입대하기 며칠 전 남편이 제게 훈련소까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맘 같아선 당연히 남편 훈련소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남편의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어요. 갈 때는 셋이 다 같이 간다고 해도
올 때는 둘이서만 와야 하니 얼마나 어색하고 서먹할까 싶어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이랑 같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걸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어른들을 대할 때가 제일 어렵고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괜히 실수를 했다간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고아라는 말을 들을까 싶어서 늘 조심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의 어머니이니 더 실수를 할까 걱정이 되어 결국 남편이 입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제 이런 걱정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었어요. 남편의 어머니가 저 모르게 식당을 찾아오신 겁니다. 주문하신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옷이 하얘서 잘못하면 튀실 것 같은데 제가 앞치마 하나 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종업원을 다 보네요. 계산을 할 때까지도 남편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계산대에서 제게 본인이 교진이 엄마라고 하더군요. 남편한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남편 말대로 제가 착하고 성실하고 예쁘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배웠던 남편의 어머니에게 그런 칭찬을 들으니 가슴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평생 어른들에게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산하는 돈을 받지 않고 제가 어머니께 사드리고 싶다고 하였어요. 큰 대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절 보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엄청난 감동을 했는지 그날 저녁에 남편 보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죠. 어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속도 깊고 생각도 깊어요? 우리 교진이가 아주 제대로 된 아가씨를 만나서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내일 모레 교진이 훈련소 가는 거 같이 가요. 여자친구인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 어머니, 말 편하게 하세요. 저 그럼 그래도 될까요? 저도 교진이 가는 거 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 지연아, 가자. 우리 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저는 남편의 입소를 시어머니와 함께 보러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어른치곤 정말 다정하고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께서 사랑도 많고 성격도 좋아 남편을 혼자서도 잘 키우셨죠. 남편의 입소날 시어머니는 집에 오면서까지 눈물을 흘리셨는데 훈련소에서는 정말 오열을 하셨어요. 어머니, 그러다가 쓰러지실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너무 많이 슬퍼하시면 교진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이상하게 큰애가 군대 갈 때는 이렇게까지 눈물도 안 났는데 우리 교진이가 군대를 간다니까 눈물이 쏟아져서 죽겠어. 우리 교진이는 늘 나한텐 큰아들보다 더 큰아들 같았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견뎌야 돼?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도 시어머니는 창가에 얼굴을 대고 한참을 우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없이 위로해 드렸어요. 이때 시어머니가 하도 우시니까 저는 울 겨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기로 저랑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남편이란 공통분모로 자주 만나서 군대 간 남편 얘기도 하고 면회도 같이 다녔는데 3시간이 넘는 강원도를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제 속사정도 알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 속사정을 들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 앞에선 모른 척하며 절 배려해주듯
제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어린 나이에 고생 많았겠어. 이제 어른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지연이 엄마처럼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성인이지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어린이 같은 제겐 시어머니란 사람은 정말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대를 하고 저희는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왕 결혼할 거 빨리 하자는 주의였죠. 아무것도 없는 저란 사람 하나만 보고 맞아주셨고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저도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늘 남편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 카센터 하나 차려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거기서 일 배우고 있어.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다 당신하고 어머님 때문이야. 내가 잘해야지. 시어머니는 늘 피곤에 쩔어 코피를 흘리는 절 위해 몸에 좋다는 약재들을 시장에서 사와 다려주셨고 남편보다 저를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힘들면 일을 줄이라는 말을 늘 하셨고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목표해둔 바가 있으니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앞만 보고 달려온 대가는 너무 혹독하기만 했네요. 임신과 유산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점차 임신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 제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했어요. 엄마 복이 없는 나라서 내 아이도 내가 모성애가 없을까봐 나한테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수록 저는 더 일에 매진을 했는데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었고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바 채용 기준에서 점점 박탈이 되었는데 가게 사장님들도 젊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지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급이 세거나 월급을 많이 받는 곳은 거의 다 학력을 요했어요. 최소 전문대는 나와야 했는데 고졸인 저는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했죠. 차츰차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는 좁아졌고 아직 저는 돈을 더 벌어야 했고 결국 고심 끝에 2년제 대학이라도 가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죠. 야간으로 다니며 공부를 했고 낮에는 계속하던 알바를 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닌다고 했을 때 가장 눈치가 보였던 사람은 남편보다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입학금까지 주시며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 때문일까요? 워낙 오기 하나로 악발이 근성 하나로 살았던 저이기에 학교는 무조건 장학금을 받고 다니리라 결심을 했고 2년 동안 한 학기 빼고 전부 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저는 이 졸업장을 갖고 바로 취직을 했는데 학습지 교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맨날 식당에서 남들이 손에 안 댄 음식을 먹으며 끼니를 해결했던 제가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대학 졸업장 따길 잘했구나 싶어 어깨가 으쓱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형이죠. 아주버님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거의 일면식이 없어 남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저희랑 함께 사시니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와이프 될 사람이 그래도 엄마한테 인사는 드린다고 해서 한번 뵙고 싶다고 하는데 언제 다 같이 식사나 하시죠? 너도 네 와이프랑 와라. 그럼 그래야지 큰아들 장가 가는데. 그래, 언제 한번 와라.
엄마가 따뜻한 밥 해줄 테니까 집으로 와. 아니요. 집 말고 밖에서 먹어요. 집도 좁은데 집에서 어떻게 먹어요? 예약은 제가 할 테니까 거길로 오세요. 아주버님의 말투에선 왠지 모를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 남편 말론 형이 나름 엘리트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저런 성격인가 보다 싶었고 그 주 주말에 다 같이 아주버님이 예약한 곳으로 갔어요. 예약한 그곳은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입구부터 아주 웅장했고 난생 처음 가보는 곳에 기가 죽었어요. 그런 상태로 형님 될 사람을 마주했는데 형님은 누가 봐도 세련돼 보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났어요. 명품을 잘 모르는 저였지만 누구나 알 법한 브랜드의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었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소개를 받으며 인사를 나눴고 인사를 나누자마자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팔짱을 끼며 너무 뵙고 싶었다고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첫 만남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족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제겐 형님이 들고 왔던 브랜드의 그 가방을 하나씩 주었고 본인 거 사면서 하나씩 더 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겐 고가의 지갑을 선물해 주었는데 저희는 고작 결혼 축하 선물로 꽃다발을 준비한 것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이걸 받아도 되냐고 하니 그래도 어머님이 저희 주원 씨를 낳으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주원 씨 새어머니보다 어머니한테 더 잘할 거예요. 당연히 제 성의인데 받으셔야죠. 시어머니는 내심 좋아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얼떨결에 선물을 받고 식사를 하면서 형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형님의 아버지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했는데 뭐 어디 호텔이라고 하는데 해외여행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름을 들어도 아는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있는 집 사람 같더니 제 생각이 맞았고 그런 형님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제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예단도 못하고 몸만 들어갔는데 형님은 결혼 전부터 저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았죠. 뒤이어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한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 형님은 원래 본인 꿈이 현모양처였다며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나 내조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잘리면 본인 아버지 호텔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할 거라며 걱정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처음 먹어본 호텔 음식에 정신이 팔려서 혼자 막 먹고 있었어요. 저럴 때 보면 사람이 둔한 건지 아님 자기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건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형님은 그런 저희 남편에게 천천히 드시라며 음식 부족하면 또 시켜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만 주눅이 드는 첫 만남이 끝났고 시어머니는 집에 오는 내내 형님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나는 주원이 걔를 다시 봤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난 건지 네 아버지랑 그 여자가 좋아하겠어 아주. 아까 형수 될 사람이 그랬잖아. 그 아줌마보다 엄마가 더 좋다고. 우리 엄마 부잣집 며느리 봐서 좋겠네. 좋다마다. 덕분에 이런 가방도 받아보고. 얘, 너도 좋지 않니? 우리가 언제 이런 가방을 들어보겠니?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 아주 형님한테 푹 빠지셨고 틈만 나면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도 큰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지만 아주버님 결혼식은 참석을 못하셨는데
새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에 오는 게 싫다고 해서 저희 부부만 참석을 했어요.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주버님네 부부는 곧장 시어머니한테 왔고 또 양손 가득 선물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쇼핑백이 5-6개나 되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앉자마자 시어머니에게 그 새어머니 흉을 엄청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결혼식 때 어머님이 안 오셔서 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아니, 왜 새어머니는 그렇게 욕심이 많으시대요? 솔직히 주원 씨 낳아주신 분은 어머님인데 왜 자기가 친모 노릇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한테 정이 안 가요. 시어머니는 본인 편을 들어주니 그 소리가 좋았는지 형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 여자가 원래 욕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알던 시어머니 모습 같지가 않아 아주버님네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님, 아까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들 새어머니한테 고마워하셨잖아요. 아주버님 올바르게 잘 키워줬다고. 에휴, 그건 그거고 나도 서운한 건 좀 있었다. 결혼식도 못 오게 하고 지들끼리 다 해먹는데 안 서운하겠냐? 그건 그렇고 너는 내 며느리면서 내 편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 여편 내 편을 들고 있냐? 서운하게 시리.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보다 형님을 먼저 챙기며 은근히 저와 형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형님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선물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보시기에 형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께 한 달 용돈도 간신히 20만 원씩 드리는데 형님은 올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씩 아무렇지 않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 턱턱 드렸어요. 그걸 아는 형님도 시어머니를 등에 업어 제게 말을 가리지 않고 막 했죠. 동서는 능력 안 돼서 이런 거 못하잖아. 내가 할게. 이런 건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거야. 네 형님 말 다 맞는 말이니까 새겨들어라. 이런 형님을 만난 것도 복이야, 복. 니들 능력 없는 건 맞는 말이잖아.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돈 많아서 돈으로 때우고 누구는 돈 없어서 몸으로 때워요? 어머님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한두 번 아니었어요. 저도 참다 한마디를 했고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을 표출했어요. 예전엔 은근히 차별을 하셨는데 이젠 대놓고 차별을 하셨거든요. 굳은 일은 옛날부터 해왔던 저보고 하라고 하셨고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셨어요. 역시나 제 발언에 시어머니는 발끈에 소리를 치셨죠. 저것이 10년 넘게 같이 살더니 이제 못하는 말이 없네. 네 시애미가 네 엄마냐? 내가 만만해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 그러게요, 어머님. 동서, 어른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가정교육도 안 받았어? 하긴 동서 구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런가 보네. 그래, 아가. 제가 가정교육이 좀 안 됐다. 가정교육 잘된 맘씨 넓은 네가 이해해라. 쟤 살아온 게 퍽퍽해서 그래. 이런 갈등이 점점 쌓여갈 무렵 형님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아버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로 형님은 더더욱 시어머니에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아버님도 안 계시니까 새어머니랑 관계는 그만 끝내야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주원 씨도 곧 있으면 인도로 발령 나서 저 혼자 있잖아요. 그래, 말만 해라. 내가 뭔들 못 도와주겠니?
뭔데? 저희 집에 아기가 왔는데 제가 그 아기를 돌봐야 돼서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에 형님이 임신을 했는지 알았어요. 임신이 안 되는 나보다 더 빨리 임신이 돼 시어머니 앞에서 더 기고만장해지겠구나 했는데 형님이 말하는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였어요.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알러지가 있는 아주버님 때문에 못 키우고 있다가 아주버님이 1년간 인도로 해외 발령이 나면서 키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매일같이 형님네 집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곤 밤 12시가 다 돼서 집에 오셨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맨날 뭐 그리 늦게까지 형님네 집에 계시다가 오냐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형님네 집에 있으면 되려 자기가 대접을 받고 와서 여기 오기 싫어서 끝까지 있다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끊었어요. 예전과는 달라진 시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졌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시어머니는 매일 밤 12시에 오셔선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들을 다 꺼내 식사를 하셨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허겁지겁 드시곤 했는데 원래는 밤에는 소화가 안 된다며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던 분이 식사를 하시니까 이상하단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네 동네 쪽에서 학습지 수업이 끝났고 그 동네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연히 시어머니와 형님을 마트에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형님이 시어머니를 마치 본인의 수발처럼 생각하며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카트도 시어머니한테 끌라고 하고 자기는 입으로만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형님에게 다가가 인사도 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따져 물었어요. 아니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연세 드신 어머님한테 카트 끌라고 하고 형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예, 내가 민다고 했어. 큰아가 팔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민다고 했다고.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동서, 또 시작이네. 여기 사람들 많은 곳이야. 나랑 또 싸워서 집안 분란 만들려고 그래? 어머님이 좋다잖아. 깜도 안 되는 게 매번 봐줬더니 아주 기어 오르네. 그런 형님의 말에 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대더니 형님은 쪽팔리다며 자기는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시어머니한테 돈을 쥐어주며 이만 퇴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돈을 받아든 시어머니도 기어코 꼬깃꼬깃 주머니 속에 넣더니 제 등을 있는 힘껏 세게 치시더니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형님이 어머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 부려먹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세요? 형님이 돈으로 사람 부려먹고 조종하는 거라고요. 그걸 그렇게도 모르세요? 이거사, 질투 좀 그만해. 너 솔직히 네가 능력 없으니까 큰아가 질투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작작 좀 해라. 네가 우리 집에 오면서 큰애처럼 뭐라도 해온 게 있냐? 내가 너무 어리숙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너 같은 애한테 교진이 장가를 보냈으니 이제야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해. 그러던 시어머니는 형님을 따라가서 형님네 집으로 가야 된다며 큰애 기분을 풀어줘야 된다는데 본인이 조종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형님네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려고 형님네 집에 쫓아 들어갔어요. 가서 형님한테 2번 다시 이러지 말라며 쐐기를 받고 오려고 했죠.
집에 먼저 도착한 시어머니는 벌써 음식을 해놓으셨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형님을 애타게 불러댔어요. 큰아가 얼른 와서 장어랑 닭백숙 먹어라. 네가 몸보신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거 푹 고와서 맛이 아주 좋아. 어머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가자고요. 형님 불러도 안 나오잖아요. 대체 형님한테 왜 이렇게 쩔쩔매세요? 형님한테 뭐 약점이라도 잡히셨어요? 그만 가세요, 어머님. 저것 봐, 저것 봐. 어딜 손 윗사람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어머님, 나 저거 안 먹어요. 동서나 주세요. 동서가 저 질투해서 저런 소리 하는 거라고요. 내 말이 맞지, 동서? 아니, 너 이거 먹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 니까지 깨 어디서 니 형님 밥을 넘봐? 너는 이거나 먹어라. 네가 먹어야 될 건 딱 이 개 사료 수준이야.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어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그럼 너도 네 형님처럼 좋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그랬냐? 아휴, 됐다 됐어. 예, 큰애야,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화 좀 풀어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지, 이 정도로 두 얼굴을 할 수 있는지,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한테 했던 것들도 모두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곤 두 번 다시 시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들 전부 다 얘기했고, 남편 또한 본인 엄마지만 한순간에 변한 시어머니를 보곤 정이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돈이 그렇게 좋으면 형수 밑에서 계속 그렇게 수발이나 들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시라도 시어머니와 붙어 살 수가 없었고, 집을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 집에서 얹혀 지냈는데, 어느 날 남편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병원으로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그 소리를 듣곤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니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었고, 형님은 중상을 당해 팔과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고 경위는 형님의 음주운전이라고 했는데, 차가 완전히 폐차 직전까지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세한 건 블랙박스로 확인을 해야 된다며 경찰이 수사를 하러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수사가 끝난 경찰은 저희에게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주며 상당히 상기된 얼굴로 보호자님들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며 사고 당일 녹화된 영상을 봐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카센터에서 일을 하니 블랙박스 영상 보는 건 쉬웠고,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있었던 녹화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형님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유난히 형님의 목소리가 격양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듣게 된 시모와 형님의 대화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이었습니다. 형님이 저희 시어머니한테 치매 걸린 거 티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만약에 이상한 소리 동선의 부부한테 하면 그날 이후로 돈도 끊어질 줄 알라고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도 알겠다며 이상한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큰아가 네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치매병원 데리고 가는 것도 짜증나 죽겠다며 병원 데리고 가는 대신 둘째 며느리 구박하고 같이 안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라고 시키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알겠다며
병원 데리고 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 둘의 대화 내용을 듣곤 저희는 그 병원이 어딘지 형님이 쓰는 내비게이션을 조회해 알아냈고 집과 머지않는 신경외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저희 사정을 얘기한 뒤 시어머니의 보호자라는 걸 입증하고 나서 시어머니 증상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저희 시어머니가 경미한 인지장애로 치매 비슷한 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미세한 기억장애와 판단력 장애 증상이 있어 계속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다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점점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3세에서 4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하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옆에 있어야 된다며 이런 환자들은 보호자 말을 부모처럼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왜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형님의 말을 그렇게 따르고 조종을 당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땐 큰 며느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다음부턴 시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왔다며 보호자들이 잘 챙겨드려야 된다는 말까지 하셨죠. 그렇담 형님이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저희한테 이걸 숨긴 뒤 시어머니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에 머리가 핑 돌았어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악독하고 잔인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아픈 사람을 이용해 부려먹고 그깟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에 나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고 비명소리와 함께 녹화가 끝이 났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그 속을 알아주지 못했던 저도 너무 죄책감이 들어 의식불명인 시어머니께 죄송하기만 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원래의 시어머니가 진짜 내 시어머니가 맞았는데 내가 그런 시어머니를 미워했구나 싶었죠. 워낙 착하시고 워낙 여리시다 보니 아파서까지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곧이곧대로 형님의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부디 시어머니가 깨어나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인도로 해외 발령이 난 아주버님은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일주일 만에 한국에 오셨고 저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곤 한숨만 푹푹 쉬셨죠. 다 본인이 집에 없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형님과의 관계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병원 치료가 끝나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를 이용해 먹은 처벌은 무엇으로도 받을 수가 없었네요. 끝까지 형님은 저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니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네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신 거라며 자기가 병원까지 데리고 다닌 걸 알았으면 고맙다고 하기도 모자랄 판에 본인 탓을 하고 있다고 불결하다는 소리까지 해댔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형님 같지도 않은 그 여자에게 당신도 나중에 늙어서 똑같이 한번 당해보라고 했어요. 돈만 있으면 당신 맘대로 다 되는지 아는데 언젠간 그 돈으로 당신 인생도 망가질 거라고 악담이란 악담을 다 퍼부었죠. 그 후론 남편도 아주버님과 연락 안 하고 지냈기에 둘이 이혼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같이 사는지는 모르는데 저희는 되려 형님의 사악한 얼굴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서 우리랑 연을 끊었으니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3달 뒤에 저희 시어머니도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목숨은 건지셨지만 사고 전에 갖고 있었던 경미한 인지장애 때문인지 사고 후에 기억을 많이 잃으셔서 지금은 완전 치매 질환을 갖고 계세요. 그나마 시어머니께 감사한 건 과거의 기억들 중 저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게 남편 군대 보냈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옆에 있어서 많이 든든했고 외롭지 않다고 하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늘 언니, 내가 많이 고마워요. 라는 예쁜 말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엄마 없는 제게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요. 비록 저희 부부에겐 아직까지도 아이는 없고 남편은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저는 학습지 방문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 잘 모시며 저희 셋 도란도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혼자서 집에 계실 때 제가 심심하지 말라고 사연을 틀어놓고 나오곤 하는데요. 이 사연도 시어머니를 위해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회고록 같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때와 다르다면 의심하고 의아해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를 먼저 생각하셔서 저같이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